동기 비동기는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쓰실 땐 괜찮은데 알고 쓰려고 그러면 문제가 나요. 그럼 동기 비동기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식과 문이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식은 값이다. 문은 값이 아니다. 그 뭔데? 컴파일러에게 주는 힌트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해석하고 나면 딱 제거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 라고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오늘 배울 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네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문은 식이다. 사실은 모든 언어는 식밖에 없어요. 문이 식인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식이죠? 네. 식입니다. 왜? 함수는 값을 리턴하니까. 그렇죠? 값을 리턴해요. 근데 함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문과 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문은 함수에 갇히면 값이 된다. 그렇죠? 문은 함수에 갇히면 값이 돼. 근데 제가 설명하기로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함수 하나를 안 만들어도 어떻게 된다? 글로벌 함수 안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다 들어가고 그게 실행된 거라고 하죠.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코드는 함수에 갇혀있고 모든 함수는 값을 리턴해. 결과적으로 모순 없이 모든 문은 값이에요. 그렇죠? 모든 문은 값이에요. 그래서 값은 식이고 문은 식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처리기는 왜 존재한다? 문처리기는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값인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문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데 함수는 호출하면 값이 돼 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문은 값인 것 같아. 이거 수렴이 되죠. 이제 이때부터가 지옥이에요. 이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스택머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해결 안 되는 현상이에요. 펑션 A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B를 호출하면 B가 전부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A가 도중에 실행하고 있던 뭐 K는 3, G는 5, 뭐 이딴 값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B가 다 실행돼서 해소될 때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메모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가 다르죠? 얘는 B용 EC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그럼 B용 EC를 유지하는 사이에도 여기 있는 A, EC는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B 안에서 C를 호출하면 C용 EC가 만들어질 테고 C 안에서 D를 호출하면 D, EC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 전부 다 살아있어야 돼요. 얘가 더 이상 외부의 클로저를 노출하지 않으려면 삭제되고 삭제돼서 삭제되죠. 그렇죠? 문제는 함수를 함수 안에서 다시 부르게 되면 끝없는 스택 모델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소되지 않는 스택을 계속 메모리에서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생겨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현상으로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즉 스택 오버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버전으로 설명해 주자면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별로 필요한 메모리가 지역 메모리가 필요해서 걔네들을 유지하다가 메모리가 풀려서 죽는 것을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알고 계시죠? 물론 사이트 이름도 그 사이트 이름이 왜 스택 오버플로우인지 아세요? Q&A 게시판인데 내 문제가 뭐지? 이건가? 근데 이건 또 뭐지? 이건가? 그럼 걔는 또 뭐야? 이러다 어떻게 되죠? 스택 오버플로우가 돼. 스택이 해소가 안 돼. 오버플로우가 된 거죠. 더 이상 추적이 안 돼. 이미 메모리에 다 써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Q&A 사이트 이름이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창업자가 시작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함수 레벨의
스택 머신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함수는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됐죠? 함수의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은 실은 뭐였다? 식의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식이 해소가 안 돼서 이 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음 줄을 내려오려면 반드시 A가 해소가 돼야 돼요. A가 해소되려면 안에 있는 B, C, D가 다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함수의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의 시절은 뭐였다? 식의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이게 없어도 사실은 식의 스택 오버플로우 현상이죠. 함수의 호출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식의 오버플로우 현상이었더라. 함수의 오버플로우 현상은 식은 함수를 통해서도 스택을 필요로 하지만 전에 설명드린 듯이 괄호에 의해서도 스택이 필요해져요. 또한 연산자에 의해서도 스택이 필요해져요. 그렇죠? 즉 식에는 수많은 스택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함수를 위한 스택 시스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식은 처리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스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택 모델은 함수용 스택 모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식처리기 스택 모델 안에 총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동기화 로직에서는 이전부터가 문제가 돼요. 동기화 로직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스택 모델에 개입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죠? 실제 스택 모델에 기반한 모든 동기형 실행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버거를 보면 디버거에 스택이 쫙 쌓여있어 하면서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 60계열의 언어들은 전부 다 스택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택 모델을 사용하는 큰 단점이 스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메모리가 더 이상 모자르게 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 메모리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말하지만 브라우저가 냉장고에 들어가고 텔레비전에 들어가고 그래요. 메모리 많이 없어요. 500K짜리 웹브라우저도 지금 심시찮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IoT 시장에서는요 옛날처럼 64K짜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요 제가 짜보면 약 1K면 짤 수 있어요. 인터프리터 짜는데 1K밖에 안 필요해요. 토크나이저에서부터 모든 해석들 다 짜는 데까지 1K밖에 안 필요해요. 따라서 메모리가 32K면 1K의 자바스크립트 파스를 내장한 다음에 31K의 자바스크립트를 내장할 수 있어요. 31K면요 웬만한 원어 페이지를 다 때려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만드는 거죠. 그러니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다 치고. 그래서 알고 60 애들이 전부 다 스택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스택 메모리를 쓰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적으로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고칠 방법이 없어. 왜? 로직이 잘못된 게 없거든. 로직이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걸 어디에 수정할 건데? 수정할 데가 없잖아. 얘가 B, C, D를 부른다고 해서 이걸 어디에 수정할 거냐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도 없고 아무런 로직상의 에러도 없고 어떠한 에러도 없어요. 그냥 못 고치는 거야. 문제는 얘가 게다가 테스트할 때는 잘 돌아. 스택을 여기까지 안 쓸 거니까. 실무 환경이 돼야지 이렇게 쓸 거야. A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100단계 스택에서 죽어버리는데요. A가 만약에 안에 중첩된 함수가 99개야. 죽나 안 죽나? 안 죽어요. 테스트 잘 통과해. 언제부터 죽죠? 이때부터 죽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쓸 거니까. 어떻게 고칠 거야? 못 고쳐. 고칠 방법이 없어. 왜? 잘못된 데가 없으니까. 이때도 안 죽어. 테스트 걸어오는데. 언제부터 죽죠? 이때부터 죽는 거예요. 진짜에서 죽어버려요. 언제부터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수 테스트 할 때 죽어요. 그걸 고칠 방법도 없어. 이 안에 함수가 200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이게 바로 스택 문제, 스택으로 짜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문제예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첩 호출을 하고 있는 모듈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에러예요. 걔를 라이브러리에서 어디다 집어넣든지 딴 시스템에 연동하든지 서브 모듈에서 호출하면 잠정적인 에러예요.
죽일 때는 죽을 거야. 이때도 안 죽으면 이 위에서 호출하면 죽었겠지. 얘를 감싸고 있는 라이브를 만들어서 죽었겠지. 그 라이브로 호출하는 라이브가 있으면 죽었겠지. 어쨌든 죽어. 그렇죠? 어쨌든 죽어. 심하게 얘기하면 A 안에 아무것도 없는 K 함수를 만들어도 얘 뭐다? 잠정적인 오류. 언젠가 죽어. 그래서 중첩 호출을 하면 안 돼. 라는 게 원래 문제예요. 근데 중첩 호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역할별로 분리하다 보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들을 다 함수화로 쪼개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최대한 빨리 스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다음에 B 다음에 C로 호출하는 구조였으면 되도록이면 A 안에서 B랑 C를 병렬로 호출하게 바꿔야 된다. 스택이 안 들어가도록. 스택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스택을 병렬 구조화 시키든지 스택을 배제하거나 스택 간의 관계를 없애는 쪽으로 써야 된다. 어떻게 해서 C 안에 있는 B, B 안에 있는 C를 B와 C를 동등 레벨로 제가 바꿨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럼 처음부터 왜 B 안에 C가 들어있는지 생각해봅시다. B 안에 C가 왜 들어갔을까요? B 안에서 C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B 안에서 C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리가 없겠죠. 안 그럼 B 안에 들어갔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B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무조건 다 리턴을 해주고 이 리턴된 것 중에 C를 이용해야 될 건 들어간 다음에 B 다시가 나머지를 다시 처리한다. 그러면 C를 구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겠죠. 즉 뭘로 할 수 있다? 변수들을 많이 쓰면 해결돼요. 우리가 스택 머신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변수를 쓰기 싫어서. 그렇죠? 변수를 쓰기 싫어서 그런 거야. 변수를 쓰기 싫어서. 네, 식조차도 병렬식이 있고 복합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병렬식인데 이거는 이 식이 해소될 때까지 스텝이 몇 개 필요할까요? 하나만 있으면 돼. 회수하고 나오고 회수하고 나오고 회수하고 나오면 되니까. 이게 아까 봤던 문상에서의 식을 제가 새로 배치했던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요? A 함수 내에서 A로 호출하는 일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재계 호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A가 특정 변수 V를 받는데 V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A에게 V를 하나 줄여서 보내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1을 보내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재계함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리커시브하게 V 카운트만큼 뭔가 실행한 다음에 끝나겠죠. 그럼 제가 A를 4번 실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형태인 거죠. 얘를 보면 얘에 대한 결과를 그냥 호출할 뿐이지 각각에 대한 리턴을 따로따로 시켜주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인데요. 쟤를 보면요. 스택 머신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독립돼 있잖아요. 함수에 인자를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이 해소되려면 이 안에 제기가 다 해소될 때까지는 이 식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렇죠? 1 플러스를 해소하려면 이 제기가 다 해소될 때까지 이 식이 해소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1 플러스를 빼는 순간 이 식은 즉시 해소돼요. 왜냐하면 이 결과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택 머신이 필요 없으니까. 즉시 반환되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식에 관련되어 있는 죄기냐 식이 아니라 순수한 인자만 받는 죄기냐는 큰 차이가 생겨요. 식 스택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얘는 인자만 받는 순수한 함수이므로 스택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즉시 값으로 환원돼요. 즉 이 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스택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원 스택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번 이 안에 있는 제기는
다시 원스택에 해결돼. 끊임없이 원스택에 해결돼. 아무리 들어가 스택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시기 즉시 해소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짠 거와 이렇게 짠 건 큰 차이가 있다. 원래는. 따라서 인터프리터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연결된 연산식이 있는 경우에는 스택 머신을 돌려야 되지만 연결된 연산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택을 해제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끝나자마자 해제하면 돼요. 바로. 이거를 이거 알지? 안 보여.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는 분? 알테타 하신 분? 펜을 좀 바꿔주시면 안 이게 바로 꼬리물기 최적화라는 거예요. 함수형 언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언어는 루프 문이 없는 대신에 재교출을 쓰는데 재교출 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뭐냐면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를 돌리려면 연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기를 돌려야 된다. 연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기를 바꾸려면 여기에 연산식을 제재하고 이 연산식을 바깥쪽으로 빼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기 한 방이었던 게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라면 도입 함수와 연산식이 없는 제기 함수 두 개를 나눠지게 돼요. 원래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언어라고 어떤 놈들이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호출하든 플러스 1을 하든 무조건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스택을 쌓아요.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함수형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제외한 모든 함수형 언어는 아예 루프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루프를 돌릴 수 있는 제기 함수에 대해서 제기에 대한 최적화를 지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성립하지 않겠죠. 루프 100번도 못 돌려. 루프 200번은 다 죽어. 근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함수형 언어들은 전부 다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를 제공해요. 자바스크립트만.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함수형 언어가 아니신 거예요. 함수형 언어 쓸 수 없는 이유예요. 함수형 쓰면 죽어버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포이치가 좋아 보이세요? 포이치 안에 제가 만약에 진짜로 포를 안 쓰고 어레이에 있는 제가 포이치를 쓰는데 이런 거 쓰는데 이 안이 정말로 포를 안 쓰고 제기로 구현했다면 이거 100번 돌리면 죽어버려요. 그렇겠죠. 제기로 돼 있다면. 제기로 안 돼 있고 이 안에는 비겁하게 뭘로 돼 있다? 5로 돼 있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진정한 함수 언어라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 함수가 아니라 내부의 구현도 다 제기로 돼 있겠죠. 왜? 문이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함수 언어가 될 수 없는 거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뭐다? 외부 껍데기를 함수형처럼 보여주게 하고 내부에는 비겁하게 구현을 만드는 가짜 함수형 인터페이스 제공밖에 못해요. 절대로. 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저랑 똑같이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ES6 스펙에 보면 테일 리커시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단서가 드디어 붙었어요. 그래서 이 CMS 스크립트 6.0 시대가 되면 아마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가 정착이 될 가능성이 공고사항에 있어요. 참고로 현 시점의 브라우저 중에서 ES6고 뭐고 나가는 상관없이 테일 리커시브 구현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동기화의 최종 보스는 제기함수인데 제기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루프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루프문은요, 뭔가 루프 구문이 나오고 이 안에서 루프에서 처리할 일을 하는데 이 중괄호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루프를 한 번 돌 때마다 어떻게 한다? 나의 모든 스택을 클리어해버린다.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저가 원래 해주는 기능을 문으로 강제로 구현한 게 바로 루프문이에요. 그래서 제어문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언어에서는 루프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스택 오버플로우를 죽을 수 있는 잠정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루프만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행해도 스택이 쌓이지 않고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스택을 강제로 클리어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1부터 1000까지
1까지 더하는 함수를 제기로 짜면 어떻게 된다? 스택 오버플로우로 죽어버리는데 for로 짜면 안 죽어. 왜? 한 번 돌 때마다 스택 클리어를 하니까. 안 해보지. 또한 for로 그러면 무한히 루프의 급수를 늘리면 뭘로 죽는다? 스택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아. 스크립트 타임아웃으로 죽겠죠. 그렇죠. 제기는 절대로 스크립트 타임아웃 죽기 전에 뭘로 죽는다? 스택 오버플로우 죽는다. 그래요. 이 동기가 되게 어려워요. 동기가 일단 제일 어려워. 동기를 먼저 마스터해야 돼. 그래서 스택머신과 동기와의 관계를 받고 제어문에서 루프문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스택 클리어라는 기능이 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어문에서 루프가 됐든 조건문이 됐든 사실은 전부 다 조건식이라고 했죠. 다 조건식 기반으로 움직여요. 파일이 됐든 if가 됐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조건을 판단하는 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건을 처리하는 애들과 루프를 처리하는 애들의 가장 큰 차이는 루프에 지정되어 있는 문을 실행할 때마다 스택을 클리어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A를 호출해서 쓰면 A를 아무리 많이 호출해도 스택은 쌓이지 않고 매번 호출할 때마다 클리어되잖아요. 함수형 언어에서는 문이 없기 때문에 테일 리커시브 채집화를 이용해서 얘를 아무리 루프 돌려도 되도록 스택을 해제해줍니다. 사실은 누가 더 우수하다? 얘가 더 우수해요. 왜? 똑같은 구문으로 저희가 연산식의 스택만 제거해주면 최적화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더 똑똑해. 제어문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뭐다? 스택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전용의 표현을 써야 돼. 별도의 표현을 써야 돼. 자연스러운 수학적 표현이 안 돼. 함수를 표현할 수 없어. 반드시 제어문을 이용한 구문으로 바꿔줘야 돼. 따라서 얘가 제어문 애들이 더 나쁜 거죠. 그게 바로 함수형 언어, 옹호 논자들이 함수형 언어가 맨날 더 일관성 있고 좋다라고 강조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동기화로 돌아옵시다. 동기화의 기초 체력을 지금 공부했던 거고요. 앞으로 약 한 20분 동안 동기화에 대해서 배우고 30분 동안 비동기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동기화는 노이만 머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노이만 머신은 뭐한다? 메모리에서 값을 꺼내서 ALU에서 연산을 한 뒤에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되돌린다. 이걸 끝없이 반복한다. 이게 노이만 머신이에요. 그 과정을 그대로 동기화라고 불러요. 동기화 프로그램에서는 쭉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점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천재죠. 어떤 놈이 별도 메모리 공간으로 점프하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천재. 그렇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흐름은 어떻게 된다? 흐름은 어떻게 된다? 선형으로 일어난다. 선형으로. 따라서 동기화 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은 선형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노이만 머신에 따르면 명령들이 어쨌든 다 적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방금 봤던 명령들이 다 적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스택 메모리가 있다 한들 스택 메모리에도 아마 적재가 되어 있을 테고 이 스택에도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 명령 중에 점프가 있을 뿐. 그렇죠? 자, 점프 17번 쭉 실행하다가 점프 28번 리턴 29로 돌아오겠죠? 얘죠. 얘가 29고 얘는 리턴 18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명령이 들어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명령은 메모리에 차곡차곡 노이만 머신 이론에 따라서 적재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셈블러가 처음에 어렵지 기계구조를 배우는 어셈블러가 오히려 쉬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랑 어셈블러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점프가 못 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즉 노이만 머신에서는 우리 이론에 따르면 필요한 모든 명령들은 다 적재가 돼 있고
순차적으로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에 명령 하나 꺼내가지고 계속 실행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되는 값들은 여기 또 어딘가에 뭐가 있어가지고 VTable 있겠죠.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갱신하는 뭐하든 이 명령들을 처리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CPU한테 내리는 명령들은 다 여기 적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화 프로그램보다 적재되어 있는 명령들을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순차적으로 그것도. 이게 동기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뭘까요? 적재했는데 실행되지 않은 애들이 있어. 점프해. 점프를 일으키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점프. 얘는요 1, 2, 3, 4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점프를 5로도 보내고 8로도 보내요. 누구죠? 어떤 경우는 4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5로 보내고 어떤 경우는 8로 보내요. 이게 바로 if 문제죠. if 문제. 그럼 점프가 등장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노이만 머신의 기본적인 철학을 위배하게 돼요. 노이만 머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죠? 명령을 적재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데 순차가 아니면 점프하게 되죠. 점프를 통해서 우리는 수량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한 루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이상한 점프로 헤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점프는 어떤 로직을 여러 번 실행하게 하는데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분을 실행하거나 어떤 부분은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로 분리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점프에 대한 언어가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if, which, switch, while, for 이런 애들인 거죠. 얘네들이 다 어셈블러로 바뀌면 다 점프해요. 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용어로 다시 내려오면 이 메모리의 로우한 세계에서 프로그래밍 세계로 다시 내려오면 점프를 시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연이라고 부르지. 딜레이. 프로그램에서 지연이라는 건 딜레이라는 건 오히려 점프에 가까워. 로우한 메모리 입장에서는. 그럼 지연이라는 건 할지 말지를 그 시점에 대해 와야지만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정말 그런지? 다 막 실행해. 근데 이걸 보세요. 노이만 머신의 원칙에 따르면 A와 B는 이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일로 점프할지를 언제 붕괴하죠?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 붕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행되는 시점, 이때까지는 평화롭게 실행하다가 드디어 얘가 실행하는 시점에 일로 갈지 점프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얘네들이 원래는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아요.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연되고. 지연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지연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지연됐어. B는 실행 안 됐죠. 정말 실행 안 됐을까요? 몰라. 모르지만 저희가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건 B는 확실하게 실현이 지연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현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실현하면 go-to로 여기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실현될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실행이 지연됐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지연이라고 불러요. 지연의 개념이 생겼죠. 동계에서. 어디까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부분 봐야 되지? 설명하다 거기다 고민해가지고 언어론에 어디까지 가르쳐야 자바스크립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지연을 배웠어요. 그럼 if가 지연이라는 거 이해하는 데 도달했으면 이제 이런 것도 가르칠 거예요. 함수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는 분명히 뭐 1 플러스 5 뭐 어쩌고저쩌고 문들이 막 실행되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안에는 왜 실현이 안 돼? 지연되는 거죠. 원래 노이만 머신의 원칙에 따르면 다 실현이 돼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얘들은 딜레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언제 실현되죠? A로 호출할 때. 이때 실현되죠.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다?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도 지연이에요. 일종의. 조건만 지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도 지연이에요. 이걸 우리는 함수 지연이라고 해요. 방금 봤던 건 조건 지연이라고 해요.
로우한 세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저희 프로그램 짜죠.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의 언어도 배워야 돼요.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되게 로우한 수준도 있지만 그 위에는 랭귀지 레벨도 있는 거고 그 위에는 프레임워크 레벨도 있는 거고 다양한 레벨들이 상대주의적으로 있죠. 이때 용어들만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저희가 지금 배우는 지금 레이어는 랭귀지 레이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방금 직전에 설명했던 건 로우 레이어 설명했지만 지금 랭귀지 레이어에서는 이 현상을 점프라고 안 부르고 지연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들이 지연을 구분해. 어떻게? 조건 지연, 함수 지연. 함수 지연은 다른 말로 호출 지연이라고 불러요. 왜? 호출할 때까지 지연되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연산 지연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더 있어요. C샵은 이거 외에도 지연을 4가지 더 지원하는데 아무튼 현대 언어들은 지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 언어 차원에서 다양한 컨텍스트를 이용한 지연을 지원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3개를 지원해요. 연산 지연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B도 실행해 볼래 라는 뜻이죠. A가 참이면 B는 실현되지 않겠죠? 네. A가 만약에 참이었으면 나 B도 해볼래 이런 뜻이죠. 연산지연이라고 해요. 연산자들은 지연을 시켜요. A가 참이면 나는 K를 실행해 볼 건데 아니면 H를 실행해 볼 거야. 연산지연이죠. 이게 조건지연이 아니에요. 연산자가 지연을 일으켜요. 자바는요 연산지연이 없어요. 자바는 연산지연이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자바는 2개 다 실현해요. 자바의 상황실은 연산지연을 일으켜요. 하지만 자바는 이렇게 쓰면 2개 다 실현해. 그냥 무조건. 왜? 무조건 실현해서 얘를 부울리 값으로 판단해야지만 이 조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연산지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런타임 랭귀지인 스크립트 랭귀지들만 대부분 연산지연을 지원해요. 컴파일 랭귀지들은 엄격한 형에 기반한 조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산지연을 지원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연을 배웠어요. 그래서 동기화 프레임은 원체 쉬워 보이지만 스텝 모델과 지연 모델 때문에 헬이에요. 그게 그때 실현되는 건지 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한노이만 머신은요 메모리의 프레임을 이걸로 적재를 하고 점프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적장 명령을 한 번에 해소해요. 따라서 우리는 명령을 한 번에 올리고 한 번에 해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이만 머신 되게 중요한 건 뭐죠? 명령을 적재할 양을 조절해요. 자바가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걸로 9단계 클래스를 왕창 때려봐가지고 페이지 200페이지 나오는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딱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 통계시키면 죽어. 왜 죽을까요? 한 번에 실현해야 되는 모든 로직들을 다 담을 컨테이너가 클래스를 로딩하다 죽어. 왜 클래스를 다 로딩해야 되죠? 노이만 머신 원래 다 적재해야지 실행. 그치? 노이만 머신 다 적재해야지 실행이 돼. 적재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수의 정의가 시스템을 죽일 수도 있고 아직 실행도 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노이만 머신의 되게 어려운 건 뭐죠? 한 번에 적재되는 메모리를 관리할 때 동시에 프로그램의 정의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쓰는 메모리도 동시에 관리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노이만 머신은 메모리에 명령과 값이 같이 들어요. 스크립트 랭귀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노이만 머신에 기반한 모든 언어들은 다 그런 특성을 가져요. 메모리에 명령과 값이 동시에 적재되기 때문에 명령을 많이 써도 죽어버리고 값을 많이 써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 만들거나 간단한 거 만들 땐 모르지만 MS 워드를 만들고 정말 다른 거예요. 또 자바스크립트로 사이트에서 메뉴 만들 때 괜찮지만 구글 스프레시드 만들고 있으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적재하다 죽어버려요. 뭐 그렇게 치고 아무튼 적재를 했어요. 적재를 하고 실현을 하는데 우리가 적재를 한 번에 쫙 하고 올릴 거란 말이죠. 이거를 프로그램 로드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로드라고 불러요. 첫 시간에 프로세스 로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장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적재라고 부르는데 적재하고 가져오고 적재하고 가져오고 반복하는데 메모리 올릴 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명령을 어디다 적재할까요? 바로
브라우저에 있는 HTML이 로딩되는 순간 실행될 프로의 이 자바스크립트를 한 번에 메모리에 싹 적재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고 프레임마다 적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비동기의 세계로 들어갈 건데 이 얘기를 보셔서 25분